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OX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셨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풀어봐라 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그죠? 풀어보셨을 것 같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거기 갔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군요. 네, 뭔가 보는데 OX가 틀려서 네,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가보시면 그쵸, 우리 여기죠. OX로 정리하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인하점이란 점화원에 의해 발화 가능한 혼합기가 생성되는 최대 온도다 라고 했는데 이게 최대가 아니고 뭐라고? 그렇지, 맞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점은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발화할 수 있는 최저 온도다. 요거는 맞는 얘기죠, 그쵸? 오. 고체 가유물에서 일반적으로 발열량이 클수록 발화점은 낮아진다. 맞죠? 그쵸? 4번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량이나 탄소 길이가 길어지면 발화점은 낮아지죠. 5번 가연성 가스는 연소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가능하죠? 아세틸렌 연소 범위 아이오파라나, 수소는 수사치료.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대표 가스라고 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얘기했던 가스들입니다. 자, 그리고 8번 볼까요? 연소 한계가 낮아질수록 연소 상한계가 높아질수록 연소가 되기 쉽다. 결국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걸 얘기하죠. 연소 범위가 넓어지려면 산소 농도, 온도, 압력은 높아져야 되죠. 그쵸? 맞죠? 그래서 O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 불활성 가스를 투입하면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 좁아지죠? 11번 르샤틀리에 법칙의 공식은 L분의 100은 L1분의 V1, L2분의 V2, L3분의 V3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12번 요거는 화염 전파를 위한 최대 산소 농도가 아니고 뭐예요? 최저죠, 최저. 13번 화학양론 조성비 CST는 가연성체와 공기 중의 산소가 과부족 없이 연소 반응을 완결시킬 수 있는 농도다. 오케이. 맞죠, 여러분들? 과부족 없이 연소 반응 완결할 수 있는 농도다. 14번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가연성 혼합기의 점화원으로 점화 시 발화가 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다.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15번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간 운동이 활발해져 MI는 작아진다. 16번 기체 내부에 존재하는 액체가 계속 증발하다가 더 이상 증발이 발생하지 않고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포화증기라고 하는데 이때 압력을 포화증기 압력이라고 얘기한다. 맞죠? 그쵸? 자, 그리고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혼합기에 활성물질을 첨가하여 연소 범위를 좁혀 연소를 한다. 지금 활성물질을 첨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불이 더 잘 날 수 있는 물질을 첨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연소 범위가 좁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그죠? 18번째 발화원에서 발생한 화염이 혼합가스를 이동하는 현상을 화염전파라고 하고 이 경우 화염이 전파해가는 속도를 화염속도라고 얘기하고 19번 미연소가스의 밀도가 작을수록 연소속도가 빨라진다. 오케이. 산소량이 많을수록 연소속도 빨라진다. 그러니까 요건 X, 다음 건 O 이런 식으로 답을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내가 학습이 잘 돼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뭐예요? 기출 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증기가 연소 범위의 하한계에 이르러 점화되는 최저 온도를 이맞점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액체 가연물의 인하점은 액면에서 증발된 증기의 농도가 연소 하한계에 도달하여 점화되는 최저 온도이다. 오케이. 3번 액체 가연물의 발화점은 점화된 이후 점화원을 제거해도 자발적으로 연소가 지속되는 최저 온도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갔을 때 점화된 이유가 아니고 그죠? 얘는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죠. X. 얘는 그래서 뭐에 대한 설명이다? 연소점에 대한 설명이다. 네 번째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의 경우 탄소수가 적을수록이 아니고 탄소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5번 인하점이란 물질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6번 인하점이란 화학양론 조성비에서 최저 연소 온도이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5번, 6번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됐습니까? 이것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죠? 그리고 6번. 6번 요게 X군요. 그죠? 이거 잘못됐네요. 맞죠? 제가 잘못 써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왜냐면 화학연료 조성비에서 최저 연소 온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7번. 아세틸렌은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이다. 오케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중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은 부탄이다. 오케이. 그죠? 부탄이 제일 높죠. 위험도가 가장 크죠. 9번. 메틸알코올이 연소 시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1.5몰이다. 오케이. 맞습니까? 자, 그리고 10번. 최소 산소 농도란 연소할 때 화염이 전파하는 데 필요한 임계산소 농도. 오케이. 연소 상한계에 의해 최소 산소 농도가 결정이 된다. 하한계라 그랬죠? MOC. 맞습니까? 12번. 가연물질에서 열 전도율이 높아질 때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열 전도율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열 축적이 잘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 축적이 잘 돼야 최소 발화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X. 13번. 압력이 높으면 분자간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연물의 종류, 촉매 존재 유무와 농도, 공기 중 산소량, 가연물과 산화제의 당량비,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또 미치게 되어 있고. 15번. 화학양론비 부분에서 최소 발화 에너지는 최저. 그죠? 조그만 에너지만 주더라도 정말 잘 타는 농도다. 그죠? 화학양론 조성비라고 했었죠. 17번. 인하점과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일수록 재점화가 쉽죠.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야, 요거. 그죠? 18번. 연소 반응은 열 생성률이 외부로의 열 손실률보다 작은 조건에서 지속된다. 즉, 열 생성률이 지금 여기 갔을 때 손실보다 이게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훨씬 커야죠. 손실이 더 커버리면 그건 손실이 많아지는 거니까. 19번. 인하점과 연소점의 차이는 외부 점화원을 제거했을 때 화염 전파의 지속적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된다.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거, 지속이 되는 거. 그쵸? 자, 그리고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점화원에 의해 가연물이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한다. 자, 요거는 발화점에 대한 게 아니죠. 점화원에 의해서니까. 점화원에 의하지 않고 이제 점화원이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우리가 발화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21번. 점화원을 제거해도 자력으로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22번. 최소 발화 에너지가 클수록 위험한 게 아니고 어때요? 작을수록 위험하죠. 그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가연물의 연소점은 발화점보다 높다가 아니고 낮다죠. 발화점이 가장 높다 그랬어요. 인연발화 순으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5로 갑니다. 뭐예요? 연소 생성물. 그럼 아니 가연물이 탈 때 여기에서 제가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생성물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가연물이 타요. 그럼 거기서 뭐 나와? 가스. 뭐 연기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불꽃도 나올 수 있고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요 기체로 나오는 얘네들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한테 큰 어떻게 보면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애들이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스를 먼저 볼 거예요. 가스가 위험한 게 뭐냐? 뭐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얘 때문에 위험한 거죠. 가스가 위험한 이유. 사람의 신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저하시킬 수 있어서. 그죠? 뭐 시각적인 거 있고요. 시각적인 거 내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뭐 심리적으로 약간 흔들릴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불이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유해성이 있지만 가장 큰 유해성은 얘고, 이 생리적 유해성에 신체 능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연소가스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가스를 나눌 때 원래는 LC50 스위치라는 것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TLV. 맞습니까? 근데 우리 소방에서는 아직 LC50 수치로 한 번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고, 항상 요 TLV,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독성 허용농도. 맞습니까? 그래서 이 독성 허용농도라는 게 낮으면 위험성이 더 큰 애죠. 얘가 높으면 그나마 위험이 좀 낮은 애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게 200ppm 이하다. 이 ppm이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분의 1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00ppm 이하면 얘는 독성이다. 근데 얘가 1ppm이 더 떨어진다.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맹독성이라고 얘기한다. 당연히 독성보다는 맹독성이 센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여러 가지 가스가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돼. 아셨습니까? 진짜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일산화탄소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불완전이라 그랬죠. 무색, 묻히다. 그리고 공기보다 가벼울 수밖에 없죠, 얘는. 왜냐면 CO기 때문에 분자량이 얼마예요? 28밖에 안 되거든. 조금 가볍네. 얘가 분자량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요거. 가연성 가스다, 가연성. 불연성이 아니다, 얘는. 그죠? 자, 독성이 막 크진 않아. 근데 독성이 또 보면은 200 미만이기 때문에 커요. 근데 다른 가스에 비해 크지 않지만 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사람을 질식에 이르게 한다. 근데 그 질식에 이르게 하는 이유가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과 얘가 결합을 하면서. 그죠? 자,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완전연소래요. 완전연소. 완전연소 시 발생하는 무색 무취 가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색 무취. 공기보다 무겁고 불연성이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가연성이 아니고 뭐다? 불연성이다. 그래서 소화약제로 사용한다. 얘 분자량은 44다.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독성은 없어요.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ppm 값이 제가 50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성도 아니고 맹독성도 아니에요. 대신에 얘가 위험한 이유는 뭐다? 이걸 증가시키니까 다른 가스를 얘가 흡입할 수 있다고. 이거에 의해서. 그죠? 숨이 가빠지다 보니까.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황화수소. 황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이 불완전연소. 산소가 잘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무색의 기체래. 무색의 기체. 그리고 무슨 썩는 냄새가 난대요? 달걀 썩는 냄새가 난대. 오 마이 갓. 그죠? 달걀 썩는 냄새. 여기 10 정도 난대요. 10 정도 되는데. 이거 달걀 썩는 냄새 제가 포인트로 잘 보시라 그랬죠. 이거 10입니다. 10. 그리고 황이 함유된 물질이 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건 자, 이것도 반대로 보시면 되죠. 이산화황인데 여기 가보면 얘는 불완전, 얘는 완전. 황이 함유된 물질인 동물의 털, 고무, 일부 목재류 등이 연소하는 화재 시에 발생하며 무색의 자극성 냄새를 가진 유독성 기체래요. 그래서 이게 사람, 눈이나 호흡기 이런 데 자극성, 점막을 상하게 한답니다. O래요. O. 얘보다 독성이 더 강하네요. 얘 불완전, 얘 완전. 암모니아, 질소 함유물인 열경화수지 또는 나일론 등의 연소 시 발생하고 얘도 악취가 심하고 눈, 코, 인후, 폐를 자극한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냉매로 많이 사용한답니다. 냉매.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냉매 포인트로 잘 보셔라. 그리고 질소 함유물인 열경화수지, 나일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요게 25 정도 된답니다. 그죠? 자, 다음 시아나수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나수소 뭐 여기가 보면 질소 성분 합성 수지류, 동물통의 불완전 연소, 그죠? 나일론, 직물류, 특히 이런 우레탄 이런 거 잘 보시라 그랬죠. 미량 발생한다. 그리고 얘를 시안화합물이 물이나 산과 반응해서 청산가스가 나오고 요거 일산화탄소와 비교해서 잘 보셔라.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질식이 유발되는 가스고 얘는 결합하지 않고도 질식이 유발될 수 있는 가스다. 그죠? 10. 염화수소. 염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염화 비닐수지와 같이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탈 때 발생하는 가스고 절연제와 배관제가 탈 때, 그죠? 배관 재료가 탈 때 생성될 수 있는 가스다. ppm 값 5고요. 토스겐, 사염화탄소. 그러니까 이 사염화탄소라는 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게 얘가 나오니까 너무 위험하겠죠, 그죠? 그리고 PVC와 같이 염소 수지류가 탈 때 조금 나온대, 미량. 그리고 요거 잘 보셔라. 0.1짜리. 0.1짜리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석유나 유지가 탈 때 나오는 아크릴로레인. 맞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0.1짜리는 따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산화질소 화합물이라는 게 나와요. 질산셀룰로스나 폴리우레탄, 불완전 연소 시에 나온다.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가 포함되어 있고 불화수소와 불호마수소 이 두 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불화수소와 두 개 다 수소예요. 근데 하나는 불화, 하나는 불호마, 하나는 불화, 불수와 만난 거고 하나는 불온과 만난 거죠. 자, 불수와 만난 애는 유리부식, 사람시력. 불호마수소는 방염수지,
그죠? 그리고 상온상하면서 물에 잘 용해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3자리와 5자리가 있다라는 거. 요거 잘 정리를 또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여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연기 안에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연기는 뭐다? 연소시 연소물질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고체, 액체, 기체, 밀입자. 그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연기는 기체로만 되어 있다. DX, 고체, 액체, 기체 혼합물이에요. 자, 그리고 연기 입자 크기는 0.01에서 10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밀입자다. 정말 조그만 밀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연기 유동 속도가 나와요. 수평, 수직, 계단, 실내. 그쵸? 요거 135 순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135. 맞나요? 135. 그래서 연기 유동 속도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리고 어디가 제일 느리다? 수평이 제일 느리고 그 다음 수직, 그 다음 계단, 실내. 요 순으로 나타난다. 속도. 맞습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최근에도 잘 나왔죠. 여러분들 실외 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단, 실내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기 색상, 이거 이론적인 겁니다. 백색은 일반적으로 초기, 수소가스가 많을 때, 흑색은 초기 이후, 탄소가 많을 때. 자, 저희 이제 감광계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광계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연기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연기 농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입자의 개수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연기를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자 농도 측정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량 농도 측정법. 맞습니까?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소방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뭘 사용한다? 얘를 사용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늘어나면 결국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광이 줄어드는 거죠. 뭐가 늘어나면? 얘가 늘어나면, 감광계수가 늘어나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감광계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감해지는 광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 이유는 뭘까요? 연기 농도가 짙어졌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럼 연기 농도가 짙어지면 뭐가 나타나냐면 얘가 나타나요. 요거.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보세요. 연기 농도가 짙어져요. 빛이 점점 감소되는 양이 늘어나요. 그럼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줄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감광계수와 가시거리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걸 꼭 알고 계시라고. 아셨죠? 그리고 감광계수 단위도 한번 보십시오. 얘는 메타의 마이너스 1이래요. 즉 감광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시거리, 이 메타가 가시거리거든요. 이 가시거리의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얘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단위까지 보시라는 거, 그리고 두 개가 이제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감광계수와 가시거리 사이의 관계를 좀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쵸? 자, 감광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 보십시오. 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죠?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증가되면 감소가 된다. 즉 감광계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빛이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든다. 그럴수록 가시거리,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거리는 점점 줄어든다. 1, 3, 5, 1, 13. 맞습니까? 일단 얘부터 외워라. 그래놓고 가시거리는 1, 2, 3. 두 개 뒤집고, 맞습니까? 1은 1, 2, 5, 10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라.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있었냐면 상황이 있었다. 상황.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단어 잘 정리를 하셔라. 초기, 연기, 미숙.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초연한 미숙이. 그리고 여기 숙자, 숙지. 두 번째는 숙지. 그죠? 그래서 초연, 초기, 연기, 미숙. 여기는 숙지, 숙자. 라고 외워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연한 미숙이와 숙자.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인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외워두셔야 되고, 자, 여기는 이제 최성기. 유도등도 안 보이는데, 아예 안 보이는 거야, 여기는. 여기는 여러분들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바깥쪽으로 불이 활활활활 타오르고 연기로 막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앞쪽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쵸? 이게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얘네를 주고 왼쪽에 있는 요걸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얘일 때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잘 보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연기유동으로 갑니다. 연기유동. 자, 여기 연기유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연기이동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기이동 특성. 그죠? 그 연기이동 특성 같은 경우는 저층일 때, 고층일 때 조금 달라지는데, 제가 저층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온도차, 맞습니까? 또는 이제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열 전달이 되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연기 유동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차, 압력차, 뭐 당연히 여러분들 굴뚝 효과도 이런 게 있겠지만, 그죠? 이따가 보시면, 또는 이제 열의 이동. 열의 이동이라는 건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전도, 대류, 복사,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고층 건축물 쪽에서 우리가 이제 연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자, 이름이 뭐다? 팽굴, 풍공피. 팽, 굴, 풍, 공, 피.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팽창. 근데 이 팽창이라는 게 이 기체가 있으면, 기체는 여러분들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 아셨죠? 풍선이 여러분들 부피가 늘어난다는 건 안쪽에 공기가 많이 차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응하고 여러분들 부해지면서 얘가 위쪽으로 어떻게 된다? 가벼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올라갑니다. 부피. 그리고 반대로 얘가 떨어집니다. 밀도. 그러니까 얘가 부피가 올라가면서 무게가 낮아진다. 밀도는 제가 무게라고 했으니까. 무게가 낮아지니까 얘가 어디로 뜬다라는 거예요? 위쪽으로 붕 뜰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잘 보십시오. 그래서 팽창과 부력. 그러니까 결국 결론. 기체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상승하는 뭐가 생긴다? 부력이 생긴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가스의 팽창 및 부력이라고 해가지고 팽. 그러니까 부력, 팽창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굴뚝 효과가 있습니다. 굴뚝 효과. 요거 중요하죠. 굴뚝 효과. 시험제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나 또는 압력차에 의해서 고층 건물에서 수직 공간을 타고 연기가 수직 이동하는 현상. 맞습니까? 얘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한다? 굴뚝 효과. 맞죠? 이것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외부 풍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이제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조 설비라는 것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피스톤 효과, 우리가 주사기 바늘, 주사기 왔다 갔다 하듯이 엘리베이터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피스톤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여기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효과부터 한번 가볼게요. 또는 연돌 효과. 아셨죠? 자, 얘가 스택 이펙트래. 스택 이펙트. 얘 굴뚝이야, 여러분들. 이름이. 영어로 스택이, 우리가 이제 한글로 풀어보면 굴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얘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이거다.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 또는 그로 인한 압력차로 인해서 얘가 나타난다. 무슨 방향? 수직 방향이요. 무슨 방향이요? 수직 방향이요. 이게 수평 아니라고. 이거 수평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가보면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야 이게 지금 여기 가보면 수직 방향으로 공기가 유동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가 더 높대요. 그래서 내부의 온도가 바깥보다 높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건물 내부에 뭐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또 겨울철에 난방시.
그래서 내가 여름철보다는 언제? 겨울철에 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맞죠? 그리고 밀도가 낮을 때. 밀도가 낮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력을 받아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굴뚝 효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실 이런 무슨 공간? 수직 공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굴뚝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건물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만일 예를 들어 화재층이 여기다. 자, 여기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온도가 어때요? 여기 내부 온도라고 하겠습니다. 내부 온도가 외부 바깥 공기의 온도보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크겠죠. 그죠? 여기가. 맞죠? 그럼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쌓일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 아래 공간에 여러분들 뭔가 이제 빈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차피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간 건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간 건 부피가 커졌고 밀도가 낮아졌다. 맞습니까? 그럼 밀도가 낮아졌다는 건 얘가 가벼워서 위쪽으로 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에 비해 차가운 외부 공기는 밀도가 어떨 거다? 클 거다. 맞죠, 여러분들? 부피는 또 작을 거다. 그래서 얘는 아래에 깔리면서 아래에서 이쪽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이 밀도 차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죠? 그냥 밀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빈 공간을 채우러 얘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또 데펴진 공기는 또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층에서만 이런 현상이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출입문을 열어놨어요. 아셨죠? 그러면 연기가요, 여러분들 요 층에서 요 층 이제 상층에 계속 쌓이다가 문이 열렸으니까 이게 이제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엘리베이터가 됐든 또는 이제 계단실이 됐든. 맞습니까? 자,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연기 유동에서 가장 빠른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였거든요. 그럼 만일 이게 계단 실내다라고 하면은 얘는 미친 듯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댁에 가면은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궁이에다가 이제 불 지펴가지고 위쪽에 이제 지붕 쪽에 막 연기 빠져나가게 하는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어릴 때 할머니가 이제 화성에 계시니까 화성 집에 가면 항상 그렇게 해서 아궁이에 불 지펴서 이렇게 하는 걸 저 어릴 때부터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또 제가. 아닌가요? 많아 보이나요? 뭐 일단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간다? 위쪽으로 간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 여기서만 불이 나서 그래. 여기만 연기에 의한 피해를 입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계단실인데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있다? 그럼 이 계단실 방화문을 통해서 연기가 어떻게 된다? 침입을 하게 되면 수직 공간을 타고 전층으로 연기가 퍼질 수 있더라. 그럼 계단실은 피난 공간인데 이게 연기로 차버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층에 만일 문이 또 열려있다? 그러면 얘는 또 이쪽으로 가서 연기에 의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불이 나지 않은 층도. 맞습니까? 또 여기도 열려있다? 난리 나는 거죠. 여기도 열려있다? 난리 나는 거라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굴뚝 효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계단실이 될 수도 있고. 됐나요? 그래서 제가 낮보다는 밤에 잘 일어나고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잘 일어난다 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공간을 타고 난방이나 또는 이제 화재 시에 연기가, 뜨거운 공기가 수직 공간을 타고 위쪽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우린 무슨 효과라고 한다? 굴뚝 효과 또는 굴뚝 현상, 스택 이펙트라고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자, 근데 굴뚝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요게 알고 계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보면 건물 높이 영향 주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기밀도 영향 준다고. 내외부 온도차 영향 준다고요. 온도차.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공기 누설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고요. 뭐 누설 보셔도 되고 누설 됐나요? 그래서 높이나 기밀도나 누설이나 온도차, 높기 누온, 높기 온누 이런 식으로 타이틀만 잘 따서 알고 계세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건물 높이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건물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죠? 굴뚝 효과는 빠르게 발생할 거다. 왜냐면 수직 공간이 길다 보니까요. 그죠? 자, 외벽 기밀도는 뭐예요? 얘라 그랬죠. 요게 외벽이라 그랬죠. 그럼 외벽 기밀도가 크다 작다로 따지지 말고 크든 작든 얘는 뭐에 영향을 준다? 굴뚝 효과에 영향을 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벽 기밀도가 크다라는 건 이 공간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바깥쪽 바람이. 그러니까 얘는 완벽한 수직 공간을 통해서 빠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만일 여기 기밀도가 작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기에 신선한 바람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신선한 바람도 결국 데펴져서 위로 올라갈 때 뭐가 될 거다? 연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크다 작다로 따지지 말고 기밀도는 그냥 영향을 준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압력차, 온도차 이 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압력차, 온도차 또는 그로 인해 나타나는 뭐 밀도차. 자, 이런 것들도 크면 클수록 당연히 굴뚝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건 크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층간 공기 누설은 요층과 요층과 요층, 자, 층과 층 사이에 공기가 위쪽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가냐.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굴뚝 효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누설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것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연기나 또는 더러운 공기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됐나요?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진짜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요거 이제 보기 같은 데 들어가서 나올 때도 있고. 자, 굴뚝 효과에 의해서 제가 아까 압력차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 박스 치시고 혹시 모르니까 요거 채워라 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굴뚝 효과에 의한 압력차 공식이다 라고 주고 박스를 주고 요 박스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전체 공식에 대한 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계산 문제보단 아셨죠? 그래서 T의 제로와 TI라는 게 들어가 있다. T의 제로는 외부 공기, TI는 내부 공기.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된다. 됐죠? H는 그리고 중성대로부터의 높이래요. 중성대라고 해서 이따가 나올 거고. 자, 역굴뚝은 제가 뭐라 그랬죠? 굴뚝의 반대. 그래서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낮을 때, 즉 안쪽이 더 시원한 거죠. 바깥쪽이 더 덥고. 그래서 지금 같은 날 여름, 그럼 얘는 공기가, 자, 굴뚝은 들어와서 위쪽으로 다 나갔다면 얘는 내가 반대라 그랬죠. 위에서 들어와서 아래쪽으로 나가는. 왜냐면 아래쪽 공기가 더 무거우니까 아래로 깔리겠죠. 그죠? 차가운 공기가. 그래서 이런 개념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됐죠?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영향 요인이 더 있다 그랬는데 그 영향 요인이 뭐였냐면 우리 외부 풍압. 근데 외부 풍압은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창문이 열려 있거나 하면 그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외기에 의해서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연기 유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바람에 의한 풍압은 공기 이동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요거 영향 줄 수 있다 그랬죠. 요거. 이것도 당연하죠. 이게 강제적인 공기 유통 설비이기 때문에 기계로 넣어주고 기계로 빼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쪽에 발생한 화재가 있을 때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연기의 유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자, 무슨 효과? 그렇지. 피스톤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피스톤 효과는 뒤에 제가 심화 이론에 넣어놨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안에 생기는
압력 차로 인해서 뭐가 이동하는 현상? 연기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제가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다? 엘리베이터에 의한 피스톤 효과라는 게 있다. 그래서 팽굴 풍공피라고 해서 이 정도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역굴뚝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음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중성대가 나오네요. 자, 중성대는 뭐다? 실내의 압력과 실외의 압력이 같아지는 부분. 즉 실내는 연기죠, 그죠? 실외는 바깥쪽에서 들어온 깨끗한 공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잘랐을 때 바깥쪽에서 들어온 실외와 안쪽에 생성된 연기 실내, 요 압력이 서로 어떻게 되는 지점? 같아지는 지점이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은 실외 공기가 지배적인 어떻게 보면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을 거고, 위쪽 같은 경우는 실내 공기가 지배적인 분포도를 가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기량은 많아지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기량은 많아지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성대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중성대에서는 실내 압력과 실외 압력의 차이가 제로고 소방대는 항상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연기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맞죠? 그래서 중성대 활용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기 아래 가보시면 제가 예전에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 그랬죠. 소방대가 이런 식으로 뭐를 한다? 활용을 한다. 배연 시엔 중성대 위쪽에서 배연을 해야 효과. 왜냐면 위쪽에 뭐가 모여 있으니까요. 연기가 모여 있으니까. 자, 밀폐된 건물 내 화재 시, 그죠?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 없으므로 급속한 연소의 확대는 없을 수 있다. 근데 하층 계급으로 신선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 연소 확대와 연기량이 증가가 되면서 연기층이 급속히 아래로 내려오면서 중성대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며 생존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밀폐된 건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간 경과 시 중성대 위치는 상승이 아니고 뭐한다? 하강한다. 이거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성대 위치가 하강한다라는 건 위쪽에 연기가 축적되는 양이 점점 어떻게 된다?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연기층이 계속 쌓이면서 얘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밀폐 말고 여기를 깨버리겠대. 위에 가서 개구부를 개방을 했대요. 그럼 산소 공급은 될 수 있지만, 그죠? 연기가 빠른 속도로 바깥쪽으로 이제 쌓여있던 게 나간다고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부 면적이 증가한다라는 건 결국은 공기가 증가한다라는 거고, 소방대원들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도 도망을 갈 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소방대가 현장에 갔는데요, 하층 출입문이 짙은 연기로 막 나오고 있대요. 그럼 상층에 가서 빨리 계급을 어떻게 해라? 열어라. 그죠?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다고. 맞죠?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 예전에 다 한 번 했던 거고. 불연 속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내 천장 쪽의 고온가스와 바닥 쪽의 공기와의 경계선. 이거는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같은 지점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공기면 공기, 연기면 연기, 그 두 개가 확실하게 갈라지는 지점. 걔를 우리가 불연속선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연기를 우리가 제어를 하는데 우리가 얘를 제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연. 자, 희석이 있고 뭐가 있대요? 배기가 있고 차단이 있대요. 그죠? 자, 희석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거기 이제 막 불이 나고 있어요. 그 연기량이 막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기량이 많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연기량이 막 많이 나올 때 거기다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선한 공기를 유입을 시킨대요. 그럼 가연성 가스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진대요. 이런 방법이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이거 연기를 실외로 그냥 바깥쪽으로 빼주는 거. 차단도 많이 씁니다. 이것도 제연 설비 쪽에서 많이 써요. 연기가 화재실 외의 구역으로 나오지 않도록 차단을 한다. 그건 실외로 배출을 한다는 건 실에다가 내가 그냥 팬을 달아는 거야. 팬. 송풍기를 달아서 송풍기가 바깥쪽으로 연기를 우웅 하고 빼주는 거고. 맞습니까? 자, 이 차단은 뭐냐. 내가 예를 들어 지하철역 같은 데 가보면 그죠? 여기 계단이에요. 계단. 이게 지하역사 있는데 보통 있거든요. 그럼 계단을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천장에 제연경계벽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럼 이 제연경계벽은 왜 있는 거예요?
연기가 더 이상 어디로 올라오지 않게? 계단으로 올라오지 않게 차단을 하는 거라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셔야겠죠. 그쵸?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그죠? 첫 페이지로 왔어요. 자, 일단은 여기 쭉 가보시면 다음에 가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가볼게요. 화상. 그죠? 화상은 제가 그랬죠? 홍수계 흙. 요거 보시라고. 그래서 홍반성은 피부가 빨갛게 되는 거고, 수포성은 분홍색이 되고 분비액이 안에 막 쌓이는 거고, 괴사성은 그죠? 회색 또는 검은색으로 돼서 신경이 죽어 통증이 없는 거. 그죠? 흑색은 피부가 탄화되거나 뼛속까지 화상을 입는 거라고 해서 요거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표피. 피부만 빨갛게 타는 게 1도. 그죠? 근데 여기에 수포가 생겼다? 2도. 맞습니까? 자, 들어가서 지방까지 침투했다? 3도. 이 지방 밑에 가보면 이렇게 사람 뼈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뼈. 자, 뼈까지 침투했다? 4도. 그러니까 이게 점점 깊게 가는 거예요. 깊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도 조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얘가 이제 뭐에 대한 거다? 화상에 대한 거다. 화상.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뭐가 나와요? 열량에 대한 게 나오죠. 그죠? 그럼 얘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량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계산 문제나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쉬셨다가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저하고 또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